여러분, 2009년에 이 사진 한 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쌍용 자동차 공장입니다.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옥상에서 농성하던 노동자들. 이 사태 이후 30명이 넘는 관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5년 뒤인 2014년, 법원은 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합니다. 월급 200만 원 받던 노동자 한 명에게 수억 원의 빚이 지워진 겁니다. 집이 압류되고 통장이 동결되고 가족이 해체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이 제안합니다. 47억을 10만 명이 나누면 1인당 4만 7천 원이다.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내자. 이 캠페인에서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0일, 바로 4일 뒤 이 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같은 법을 두고 한쪽에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을 옥죄어 외국인 투자가 떠나게 만드는 독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두 주장을 있는 그대로 펼쳐놓겠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판단하려면 먼저 이 법이 뭘 바꾸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72년 동안 노동법에서 사용자란 나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월급을 주는 사람.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A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B라는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A 공장에서 A의 설비로 A의 관리자 지시를 받으며 일하지만 월급은 B에서 받습니다. 근로조건을 바꾸고 싶으면 B와 협상해야 하는데 B는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없다. A한테 물어봐라고 합니다. A에게 가면 당신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상황을 바꿉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봅니다. 즉,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사용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같은 근로조건만 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이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이나 외주화 같은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기존에는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노조나 개별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십억, 수백억 원이 개인 노동자에게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 행위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는 예외입니다. 여기까지가 법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농어 1. 손해배상은 사실상 파업금지법으로 작동했다. 헌법 제33조는 노동 3권을 보장합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쌍용차 사례처럼 파업에 참가하면 수억 원의 손해배상이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집이 가압류되고 통장이 동결됩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30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찬성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이 파업할 권리를 줬는데 파업하면 인생이 파탄나는 구조라면 그 권리는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것 아닌가? 형식적으로는 파업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이라는 경제적 무기가 파업을 억제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주장입니다. 독일의 경우 헌법에서 합법적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헌법과 노동법을 통해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보장합니다. 찬성 측은 한국이 이런 선진국 기준에 한참 뒤처져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농어 2. 하청 노동자는 교섭 상대가 없는 유령이었다.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원청 하청 구조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제조업, 물류, IT, 건설 할 것 없이 수많은 노동자가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근로조건은 실질적으로 원청이 결정합니다. 현대제철 사례를 보겠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으로 인정받았지만 교섭 상대인 하청업체는 우리에겐 바꿀 권한이 없다고 했고, 원청인 현대제철은 당신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찬성 측은 말합니다. 실제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 아닌가? 월급을 주는 회사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교섭조차 못하는 것은 구조적 불공정이다. 농어 3. EU가 먼저 한국의 노동권을 문제 삼았다. 2019년 유럽연합은 한국이 ILO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 EU 자유무역협정 위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권 보호가 국제통상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찬성 측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를 미루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한국의 통상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농어 1. 사용자 범위 확대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실험이다. 반대 측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중앙일보 팩트체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자체가 미국, 일본을 한국과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찬성 측이 해외 사례로 드는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행정 판례였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뒤집혔고 법으로 제도화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 역시 사용자 범위를 법률로 확대한 사례는 없고 판례를 통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반대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법률로 명문화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 한국적 실험이며 그 실험의 비용을 기업이 떠안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가?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섭 비용, 법률 분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법 통과 직후 현대제철 하청노조가 원청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한 것, 네이버 자회사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것은 이미 현실이 된 사례입니다. 농어 2. 외국인 투자가 실제로 떠나고 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한경협 조사에서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55%가 노란봉투법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 철수를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50.3%는 본사의 투자 결정이 지연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세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업들은 법 시행 시 파업이 평균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대 측은 이것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이 MSCI 선진국 편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외국 기업이 이 나라에서 사업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만드는 법을 시행하는 것은 모순이다. 자본은 말이 아니라 발로 움직인다. 농어 3. 손해배상 제한은 불법 파업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찬성 측이 말하는 것은 합법적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반대 측의 우려는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배업이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건 이해한다. 그런데 정당한의 경계가 모호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법 파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적 공방이 수년간 이어지는 동안 기업은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반대 측은 또 이렇게 지적합니다. 쟁의 범위가 구조조정과 외주화까지 넓어졌다. 이것은 기업의 경영 판단 자체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AI 전환을 위해 공정을 자동화하려 해도 해외로 생산 라인을 옮기려 해도 그것이 쟁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농어 4. 정작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반대 측의 마지막 농어는 의외의 각도에서 나옵니다. 이 법의 실질적 수혜자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다. 이미 강한 교섭력을 가진 대기업 노조가 손해배상 부담까지 덜어주는 법적 무기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다. 정작 영세 사업장의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교섭 자체가 요원하다. 기업 10곳 중 7곳이 2026년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즉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맞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찬성 측이 제기하는 문제와 반대 측이 우려하는 문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노동자가 파업 한 번 했다고 수억 원의 빚을 져야 하는 현실은 분명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는 원청이 나는 사용자가 아니다 라고 발뺌하는 구조도 불합리했습니다. 이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되었고 그 사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의 경계가 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법 시행 초기에 수많은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그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반응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실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와 기업 환경의 예측 가능성은 반드시 충돌해야 하는가? 독일은 이 둘을 양립시킵니다. 강력한 노동권 보호와 함께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다만 그 시스템은 수십 년에 걸쳐 노사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지 하루아침에 법으로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노란봉투법은 오랫동안 묵인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밀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시행 직전에야 해석 지침을 마련하고 외국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한 것은 그 설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 채널이니까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 3월 10일 시행 직후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원하청 구조가 깊은 제조업, 물류, IT 아웃소싱 업종에서 노사 분쟁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해당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봐야 할 것, 외국인 투자 흐름입니다. MSCI 선진국 편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외국 기업의 반응이 어떤 균형점을 찾는지가 관건입니다.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만약 이 법이 안착되어 불필요한 분쟁 없이 노사관계가 선진화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축인 불투명한 노사관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쟁이 만성화되면 디스카운트가 심화됩니다. 결국 이 법의 성패는 법 조문 자체가 아니라 시행 이후 노사가 이 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양쪽의 논리를 최대한 균형 있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 문제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법이 여러분의 투자와 일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그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